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현지 시각으로 오늘부터 사흘간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서 우크라이나 대표단과 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과 또 미국 우크라이나 광물 협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백악관 정상회담이 설전 끝에 노딜 파국으로 끝난 뒤에 거의 2주 만에 열리는 회담인데요.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갈등을 봉합하고 돌파구를 만들 수 있을지 짚어보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요구하는 광물 협정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 관세 정책으로 미국 증시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요. 협상 전략 중 하나라고 봤던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미국 증시에 대해 전망해보고 또 국내 증시 전망도 해보겠습니다.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우리 경제에 대해서 석 달 연속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진단했네요. 네, 진단의 전반적인 내용은 사실 똑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경제동향 3월호를 통해서 우리 경제에 대해서 진단한 거는 건설업 부진하다, 수출 여건이 악화됐다. 이로 인해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진단을 한 겁니다. 일단 수출에 대해서는 우리 주력 수출 품목 반도체의 전반적인 수출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대외 불확실성 확대의 영향이 점차 확산되면서 이건 뭐 결국 지금 트럼프발 관세 공격이 여기에 포함되겠죠. 이로 인해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건설 불황의 경우 이제 건설 불황의 장기화가 투자와 고용 지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건설 수주라든지 뭐 건축 착공 같은 이런 선행 지표의 개선세도 약화됐고 건설업의 부진은 취업자 수 감소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전반적인 내수 경기가 침체되면서 물가 상승세는 둔화되었고 앞으로의 물가의 하방 압력도 줄어들고 있다라는 전망을 제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통상 갈등을 우리 경제의 주요 변수로 꼽았는데 이 같은 교역 여건의 악화는 수출 감소로 이어지고 투자와 고용, 소비 같은 내수 지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경기 하방 위험 커지고 있다라는 진단 내놓은 겁니다. 네, 이 내수 침체에 직격탄 자영업자들이 맡고 있는데 지금 자영업자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요, 2024년 1월 기준으로 자영업자 수 550만 명. 이었습니다. 1년 전보 2023년 1월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고요. 코로나19가 진정돼서 이때가 보면 안정세로 딱 접어들었던 때였죠. 이때 이후로 이 자영업자 수가 조금 늘어나긴 했는데 곧바로 또 하락세로 전환을 했고 특히 이제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빠르게 감소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난해 11월에 자영업자 570만 명이었으니까 거의 뭐 2달 사이에 20만 명이 감소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2023년 한 해 동안 폐업한 자영업자를 보면 1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2006년 이후 최대치이고요. 폐업률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를 포함한 총 사업자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2023년 폐업률 9%입니다. 그래서 2022년 대비 0.8%포인트 상승하면서 7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요. 특히 개인 사업자의 폐업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전체 폐업자 중에서 개인 사업자가 92.3%를 차지했습니다. 그렇군요. 개인 사업자는 법인 사업자에 비해서 이제 매출이 적은 영세 사업자라고 보시면 되니까 폐업하신 분들의 대부분이 영세 사업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자영업자들이 감소하는 주요 원인은 두말할 필요 없이 내수 부진 또 소비 위축입니다. 누적된 물가 상승 여파가 이어지고 있고 금리도 높은 상태인 가운데
대출 만기 연장이나 이자 상환 유예 조치 같은 정부의 지원 정책도 끝나면서 네. 결국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짚자면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해서 외식 소비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이런 소비 행태가 굳어졌죠. 네. 이것도 역시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을 높이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확실히 회식도 많이 줄고요. 네, 2차 가는 그렇죠. 그런 문화도 좀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 생활용품점 다이소에서 이제 건강기능식품 출시한다는 소식 전해주셨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또 판매가 중단됐고요. 네. 예. 지난달 24일부터 이제 전국 다이소 200여 개 매장에서 건강기능식품 30여 종을 판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한 달 복용분 기준으로 3,000원에서 5,000원대 수준이었고 이게 이제 약국이나 자사몰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가격이 거의 5분의 1, 6분의 1 수준으로 매우 파격적인 가격 정책을 내세웠죠. 부차적인 성분이나 함량을 줄이는 동시에 포장도 다 최소화해서 가격을 이렇게 파격적으로 낮춘 것이어서 이른바 가성비 높은 건강기능식품으로 기대를 모았는데 네. 지금 알려진 바로는 출시 거의 닷새 만에 일주일도 안 내서 판매가 중단되거나 또 제약사들이 다이소에 추가 공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알려진 것처럼 일부 약사들은 다이소에 건기식을 납품하는 제약사들의 제품을 반납하거나 불매운동을 거론하기도 했었고요. 또 하나 출시 이후에 대한약사회가 이 다이소에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하는 제약사들과 면담을 진행했고 이후에 네. 입장문을 내놨는데 입장문의 주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제약사들이 약국에 납품하지 않던 저가 제품을 생활용품점에 입점시키고 마치 그동안 약국이 폭리를 취한 것처럼 오인하게 홍보했다. 이런 식의 입장문, 그러니까 제약업체들이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네. 그 겉으로 봐서는 약사들을 비롯해서 대한약사협회의 압력으로 제약사들이 네.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 공급을 중단한 것처럼 비춰지는 거잖아요. 네, 지금 흘러가는 모양새로 봐서는 그렇죠. 만약 이런 일련의 의혹이 사실이라면 네. 이는 대한약사회가 제약회사들에 대한 우월적인 지위를 갖고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막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공정거래법상 이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와 관련해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 소비자 단체들도 나섰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성명을 냈는데 특정 직군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판매를 반대하며 제약사에 대한 보이콧을 예고했고 결국 제약사가 이 건강기능식품 판매 철수를 발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는 명백히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가상자산 소식도 좀 알아볼까요? 네. 비트코인 가격이 주말 사이에 더 하락했어요? 네. 일단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요 82,000달러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주말 사이에는 다시 한번 가격이 또 크게 빠지면서 네. 8만 달러 선도 위태로웠었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 사실 가상자산 업계에 기대를 크게 모았던 빅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백악관에서 첫 번째 가상자산 서밋이 열렸거든요. 크립토 서밋. 네, 크립토 네. 서밋이 열렸습니다. 이 서밋에는 이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CEO나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 같은 이른바 미국 가상화폐 업계 핵심 인사들 모두 참석을 해서 업계 기대감을 크게 불러일으켰던 자리였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 가상자산과 관련한 규제 완화라든지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 입법 추진 소식이라든지 다양한 이른바 소식들을 내놨거든요.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 비트코인을 미국 재무부가 금처럼 전략자산으로 보관을 하고 또 하나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정됐던 가상자산 규제책을 폐지하는 것도 발표를 했습니다.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는 8월 여름의회 휴회 전까지 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라는 것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참고로 이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달러와 같은 법정 화폐와 연동이 돼서 네.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가상자산을 말하고요.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런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정의라든지 발행 절차를 규정하는 총괄적인 법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처럼 서밋에서 여러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장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네. 차가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서밋에서 나왔던 내용들 시장에서 다 예상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이 없었다라는 부분에서 1차적으로 실패를 했었고 그에 네. 앞서서 이제 행정명령 즉 비트코인을 비롯한 여러 가상자산들을 이제 전략자산으로 비축하는 내용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었는데 네. 여기에 이제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범죄단체들로부터 몰수한 비트코인 물량 외에 추가 매입 계획은 없다라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행정명령. 못 박아놓으니까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6분입니다. 지난달 28일이었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설전 이후에 파국을 맞았던 우크라이나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가 오늘부터 재개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러우 전쟁 어떻게 진행될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측에 요구한 광물협정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윤희 국민대학교 유라시아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우선 지난달 28일에 이제 파행으로 끝난 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그 정상회담을 잠깐 좀 되짚어 볼까요? 그때 어떤 이유로 파행이 됐던 거죠? 네, 일단 근원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종전 방식이 네. 자국에게 매우 불리하기 때문에 여기에 큰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봅니다. 일단은 이제 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고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 목표이기도 한 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라든가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문제에 있어서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거 하나도 보장받지 못했거든요. 네. 거기다가 지금 우크라이나가 불리한 상황에서 러시아하고 협상에 나서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근원적인 문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러시아 푸친 대통령하고 어떤 협상도 하지 않겠다고 헌법에까지 그렇게 못을 박아놨는데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하에서 바로 푸친 대통령과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에 빠진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 불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고 감안을 하더라도 이번에 협상 결렬은 다소 이례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는 정상회담을 하고 중요한 협정을 맺을 때 사전에 준비하고 이제 네. 협상 합의를 다 이루는데 그렇죠. 예. 네. 근데 지금 이번에 실제 그 정상회담 현장에서 그것도 방송으로 생중계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런 언쟁을 한 것은 매우 드문 상황입니다. 그렇죠. 처음에 한 40여 분간 화기애애하게 네. 진행되다가 이제 갑자기 막 고성도 나오고 그랬다면서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러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는 쪽도 있는데요. 아. 제가 보기에는 이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이런 식으로 우크라이나 가진 불만을 표출하는 게 그 자국의 이제 정치적인 상황에 맞물려서 보면 더 그 안전한 조치였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전술적 행보였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너무 쉽게 그렇게 굴복을 한다면 내부 국내 정치적인 그런 반발이 매우 컸을 것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러한 이제 강경한 러시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세력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라고 한다면 네. 한 번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뭐 좀 불만을 표현하는 이러한 행보를 취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그때 지켜보면서 그렇게 교수님은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이미? 네. 네. 그러니까 종전 협상의 여지는 좀 남겨둔 게 아닌가라고 했는데 역시 이제 이번에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정상회담 다음 날이잖아요. 바로 미국의 그 감사 표시를 하고서 휴전협정 체결 의지를 표했던 거 아닌가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회담 결렬이 된 후에 바로 유럽에 가서 네. 유럽 국가들의 뭐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뭐 이렇게 뉴스에 보도는 되고 있지만 네. 현실적으로는 이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도움 없이 이 우크라이나를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러시아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가 힘들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표면에 내세우는 것과 달리 뒤에서는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미국과 다시 협상을 하도록 조언을 한 것으로 누가요?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아, 그래요. 예, 예. 또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무기 지원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네. 또 스타링크를 차단하면서 정보로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바로 그 전장에서의 우크라이나군에 이제 큰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압박하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바로 몸을 숙이고 몸을 낮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휴전 협정 체결 의지를 젤렌스키 대통령이 먼저 다 이번에 나타낸 건가요? 어떤 거예요? 일단 뭐 미국의 입장은 그러니까 똑같을 정상 거고. 협상 예. 그런데 이제 바로 이 상황을 수습을 하면서 네. 광물 협정도 맺고 이 평화 협정도 맺을 의향이 있다라고 표시를 한 거죠. 네. 그런데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러시아와 종전 협상을 강행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2주 전인가 리야드에서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와 이제 러시아 측이 네. 이제 사전 협상을 했고요. 네. 지금 이번 주에는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또 협상을 하잖아요. 네. 사실 미국,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를 동시에 불러서 협상을 하면 협상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각각을 불러서 무엇을 원하고 또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조율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예. 순서가 원래 그렇게 하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될 첫 번째는 이 전쟁 이후에 있는 협상은 전쟁 상황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데 즉 이기는 측이 유리하게 협상이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모든 협상이 그랬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냐? 우크라이나 군이 22년 초반에는 뭐 그 하르키우라든가 뭐 헤르손 이런 지역에서 러시아군을 몰아내고 굉장히 승기를 잡은 것 같이 보인 적이 있었죠. 근데 그거는 22년의 얘기고 23년 바크무트 전투 이후로는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 언론에서 크게 보도되지 않았지만 여러 전선에서 러시아가 야금야금 땅을 따먹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러시아하고 협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 동쪽에 돈바스 지역을 먼저 쳐들어와서 시작돼서 지금까지 전쟁이 이어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전쟁을 먼저 시작한 쪽을 국제사회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건지. 그런데 마치 전쟁을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상황에서 러시아하고 그 미국이 먼저 이렇게 손을 잡는 것 같은 모습을 국제사회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일반인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교수님께 여쭤봤어요. 왜냐하면 그 지난 2, 3년 동안 특히 유럽 국가에서는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먼저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러시아는 침략국이고 러시아에게 양보하면 안 되고 러시아하고 외교 협상은 없다. 사실 젤렌스키 대통령도 그런 입장을 취했던 건데 실제로 어느 나라건 어떤 분쟁이건 전쟁을 종식하려면 누가 먼저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이기고 있는가. 그렇죠. 누가 이기고 있는가, 누가 이 그 평화 협정을 딕테이트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는 그것이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러시아라는 거고 트럼프 입장에서도 푸틴 대통령과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크라이나가 계속 뭐 싸우겠다고 해도 러시아가 계속 전쟁을 이어가면 전쟁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때문입니다. 그 4일인가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 이제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광물 개발 협정에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의사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애초부터 이 광물 개발 협정이 큰 이슈인데 여기 어떤 내용이 이제 담길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이 처음에 요구했던 건 어떤 거죠? 수준이? 일단은 이제 우크라이나에 매장되어 있는 광물, 가스, 원유 이런 이제 천연 자원을 미국의 기업이 들어가서 개발을 하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그 수익을 이렇게 기금으로 만들어서 그중에 50%를 미국이 가져가고 그 나머지 50%로 이제 소위 말하는 전후 복구에 필요한 재건 비용으로 사용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내용인 협정이고요. 사실은 우크라이나에 이제 막대한 돈을 지원을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3,500억 달러를 그간 지원을 해왔는데 미국이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뭔가 이제 회수할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산업 국가라든가 뭐 다른 부분에서의 강점이 있더라면 그때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협정을 맺으려고 할 텐데 네.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의 핵심적인 산업은 다 돈바스 지역에 있습니다. 동부. 네, 러시아가 네. 장악한. 그러고 나면 우크라이나에서 사실은 나머지 지역은 이제 농업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 네, 네. 미국이 관심을 가질 만한 건 광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물 협정을 사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먼저 제안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도 이제 당시 이것이 미국이 먼저 제안을 한 거죠, 젤렌스키 대통령이. 네네네 그랬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도 또 트럼프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해서 네. 이걸 하는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뭐냐면 광물 협정은 광물 협정이고 그 전에 이제 안전 보장을 해달라 계속 네. 그걸 얘기하는데 이제 네. 트럼프가 끔찍도 안 하고 나토 가입도 안 된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얻지 못하고 상대가 원하는 거에만 서명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이번에 이렇게 파토를 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우크라이나의 그 히토류, 네. 또 석유, 가스 등 매우 가치 있는 그런 자원을 갖고 있는 거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그 특히 히토류는 그래도 미국에도 꽤 있다고들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히토류에 미국이 집착한다 그럴까요? 이제 일단 뭐 잘 아시다시피 히토류가 이제 그러니까 미래 산업의 핵심적인 물질이고 네. 미국도 이제 이 히토류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큰데 미국에도 일부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 매장량의 80%를 차지하고요. 그래서 매장 어디가요? 중국이요. 중국이요. 예, 네. 매장량에서도 그렇고 생산량에서도 중국이 1위입니다. 현재 미국이 쓰는 히토류의 상당 부분이 중국으로부터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치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네. 미국과 중국의 관세 그런 분쟁이 일어나고 네. 그다음에 미중 갈등이 격화된다면 네. 중국 입장에서는 히토류를 무기화할 수 있는 거죠.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히토류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 그렇다고 그게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있는 히토류를 우리가 확보하면 이거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 되겠다라고 생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미국은 히토류가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있어도 예. 지금 이 히토류 또 생산하고 가공하는 과정에 굉장히 그 환경 오염적 요소도 되게 많고 네. 해서 지금 이제 아마도 우크라이나의 이 히토류를 개발해서 미국으로 수입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히토류라는 게 이제 말 그대로 희귀한 광물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원소 주기율표에서 57번에서부터 뭐 71번까지 있고 뭐 란타넘 뭐 네. 쭉쭉 있는데 특히 란타넘 히토류 같은 경우는 성질이 거의 바뀌지 않아서 적은 양으로도 또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어서 뭐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네. 스마트폰, 배터리 맞아요. 이런데 첨단 제품을 이제 네. 만들어내는데 아주 소중하게 중요하죠. 쓰이는 그런 자원이라서 미국은 정말 그 미중 패권 전쟁에 있어서 그렇죠. 중국이 이제 히토류를 무기화할 거를 대비해서 네. 미리 네. 선점을 하겠다 그렇죠. 그런 거군요. 네. 네. 혹시 그 이제 재건 과정에 중국이 먼저 들어가서 히토류 광산 선점하는 것도 맞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이제 히토류 때문에 중국이 우크라이나에 뭐 먼저 들어가고 뭐 이런 거가 우려되는 것보다는 네. 그 중국이 이제 그간에 러시아하고도 관계가 좋았지만 사실은 우크라이나하고도 관계가 매우 좋았고 네. 많은 그 지원도 그 투자도 했었고 했기 네. 때문에 뭐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에서는 뭐 미국뿐 아니라 뭐 유럽 국가들 그다음에 중국 뭐 한국 뭐 다 참여를 희망하고 뭐 일종의 경쟁이 일어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거 말고도 전기차, 맞아요. 비행기, 예. 제트 예. 엔진, 뭐 태양열 발전, 뭐 여러 군데에서 이제 귀한 대접을 받는 그래서 네. 그 첨단 산업의 쌀이라고까지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그 히토류가 왜 환경 오염하고 어떻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교수님? 가공하는 과정에서 네. 그 오염 물질이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저도 뭐 자세한 공정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예. 그러니까 언척이 많아도 추출을 하려다 보면은 뭔가 추출하고 또 그거를 여러 번에 걸쳐서 정제해야 되고, 정제해야 되고 예, 그럼 그렇습니다. 화학 물질도 많이 네, 써야 네, 네, 되고.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하지 않고 예. 다른 나라에서 해 가지고 오면 미국으로서는 여러 가지 이득이 환경 되죠. 오염을 예. 시키는 나라가 아니라는. 예, 네. 그런 것도 있고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네. 그동안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3,500억 달러를
쏟아 부은 거를 네. 회수하고 싶은데 네. 달리 뭐 회수할 게 그렇죠. 많지 않고 뭐 네. 우크라이나 미를 수입하겠어요. 근데 그런 근데 거에는 애초에 큰 지원할 관심이 때 없겠죠. 미국이 돌려받을 거라고 약속받고 지원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이게 암암리에 많은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 재건 과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에서 우대 특혜 네. 이런 것들 기대하죠. 네, 자기네들이 이제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뭔가. 네, 예, 그렇죠. 근데 우크라이나 측만 설득하면 이제 휴전 협정이 잘 되는 것 같고 이제 전쟁이 끝나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또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제재를 발표한 거는 뭐죠? 네, 사실 이제 이 트럼프와 젤렌스키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지금 한 며칠 상간에 이 돈바스나 그 쿠르스크 지역에서 큰 네. 이제 전선에 이제 변동이 있었어요. 사실은 뭐 꼭 이 시기에 맞춰서 그랬던 건 아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쿠르스크 지역을 장악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지역에서 이제 러시아가 대규모 공습을 이제 대규모 압박을 가해서 네. 지금 이 지역이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철수하거나 뭐 프리즈너로 이제 잡히거나 뭐 이런 네네, 지금 네. 어려운 상황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키예프를 위시해서 여러 지역에 대규모 공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얼핏 보면은 이제 미국하고 우크라이나 사이가 나빠지는 거를 이용해서 러시아가 이득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러시아에 대해서도 나는 강하게 나갈 수 있다. 뭐 제재를 할 수 있다라고 네. 크게 이제 소리를 쳐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트럼프가 푸틴과 손을 잡는 거에 대해서 비판 목소리가 크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서도 이제 강하게 나간다 하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러우 휴전 협정에 대해서 지금 유럽 측은 반발하고 있는 모양인가요? 그렇죠. 왜 그런 거죠? 예, 일단은 이제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뭐 미국도 바이든 정부 때 그랬지만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가 이제 러시아를 유럽 최대의 안보 위협 국가라고 상정을 했고 또 푸틴을 굉장히 악마화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젤렌스키를 계속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지금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푸틴과 손을 잡고 외교 관계도 회복한다 그러고 협상에 나서고 그 협상이 사실은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이거에 네, 대해서 크게 네. 반발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또 다른 유럽 국가의 우려는 이 종전이나 이 휴전 이 협상 과정에서 유럽 국가가 배제되고 그들의 이제 추후에 얻을 수도 있는 이익이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것들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젤렌스키가 일단 유럽의 지원은 받기는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트럼프의 백기투항한 이유는 유럽 지원만으로는 이제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예, 사실은 뭐 이번에 그 유럽 국가 지도자들이 모여갖고 뭐 유럽의 국방비도 올리고 뭐 하겠다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를 계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유럽 국가는 지금 자체 방어에 더 힘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트럼프가 유럽 국가를 지금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 국가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충분하게 지원해서 러시아와의 전쟁을 계속하거나 러시아한테 이기게 만들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사실은 유럽 국가 자신도 알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유럽만 믿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 오늘부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와의 종전 협정 그리고 광물 협정이 진행된다는 거잖아요. 네네. 네. 앞으로 어디까지 진행이 될 거라고 교수님 지금 전망하세요? 일단은 뭐 러시아도 지금 이제 종전 협정을 위한 협상을 하겠다고 얘기를 이미 한 상태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번 이제 사건을 거치면서 무릎을 꿇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주도하에 이제 종전 협정은 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그 과정에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의 그 견해가 러시아의 요구 사항이 상당히 반영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가 계속 전쟁을 하겠다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뭐 갈등이 빚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유럽 국가들이 또 그 내용을 가지고 반대를 할 수도 있는데 이를테면 이제 러시아가 아마도 주장할 걸로 보이는 것은 현재 그 장악하고 있는 점령하고 있는 그 우크라이나의 4개 주, 남부 4개 주 그리고 크림반도 이거를 러시아 영토로 영구히 편입 합법적으로 네, 네. 네, 이렇게 갈 거고 뭐 나토 가입 금지라든가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금지 그다음에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가 무슨 우크라이나에 피스키퍼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아마 러시아가 네. 반대를 할 거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클 걸로 생각됩니다. 전쟁을 함으로써 그럼 젤렌스키 대통령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전체가 얻게 되는 이익은 없습니다. 없네요.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네. 예. 어쨌거나 미국은 휴전 이후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가 광물 채굴에 있어서 더 많은 지분을 또 요구할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근데 이제 광물 합정안에 네.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어떻게 해서 또 어느 지분으로 나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전쟁 이후에 뭐 지분을 더 요구하고 또 뭐 상황이 바뀌고 그러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네. 일단은 좀 사태의 진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우크라이나 사례를 봐서 앞으로 미국이 광물이라든가 무슨 경제적 이익을 앞세워서 혹시 다른 나라의 내전에 간섭하는 그런 일이 있지는 않을까요? 그 해외 광물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 그 불필요한 전쟁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 미국이 끌려 들어가는 것이 미국의 그 다시 미국이 위대해지는 이런 과정에서는 불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현실적으로 뭐 군사력을 동원한 네. 뭐 타국의 내전에 간섭하는 일은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휴전 협정이라지만 사실 승자와 패자가 지금 갈리는 걸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이런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네, 현재 유럽 상황에 따라서 이제 방산, 그 군비 확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 앞으로 종전 이후의 유럽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도 좀 정리해 주실까요, 교수님? 지금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상황에서도 드러났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나토에서 뭐 심한 경우 미국이 빠지겠다. 까지 협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유럽 국가들은 이제 자체 방위비를 증대시키고 국방력을 강화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방산 수요가 굉장히 커질 것 같고 네. 우리나라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떤 수출의 기회를 입을 수도 있는 거죠. 예. 네. 아까 제가 질문 마지막 드렸던 거를 조금 더 짚어주세요. 우리가 이번에 그 전체적인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보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요? 네. 일단 우리가 굉장히 평화로웠던 지난 세계화의 30년 동안을 살면서 뭐 규범이라든가 뭐 인권이라든가 민주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국제 정치의 세계는 선량한 의지만을 가지고는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네. 힘을 키우고 또 자국의 객관적 힘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희은이 국민대학교 유라시아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한 주간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주요 이슈와 일정 살펴보고 현명한 투자 전략도 짚어보는 주간 증시 동향 순서입니다. 오늘도 LS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지난주 미국 증시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지난주에도 미국 증시가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다우가 한 2.37% 빠졌고요. S&P 500은 3.1%, 나스닥은 3.45% 빠지면서
그 3대 지수가 모두 다 지금 하락세를 보였고 네. 특히 나스닥은 이제 연초 대비해서 마이너스 한 5.7% 좀 빠지면서 네. 좀 부진한 모습인데 근데 이게 지수도 지수지만 지난주에 엔비디아가 9.79%나 좀 빠졌고 테슬라가 10.35%나 빠졌거든요. 아, 그랬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네. 빅테크의 지난 하락이 주간, 한 주간. 네. 근데 금요일은 좀 올랐어요. 다행히. 네. 그쯤에 이제 한 주 전체로 보면 상당히 좀 좋지 않았고 또 이제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 정책이 좀 오락가락하죠. 이제 관세 정책이 뭐 한다고 했다가 또 한 달 연기한다고 했다가 막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제 굉장히 좀 그 안 좋게 좀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기자회견 할 때도 주식시장이 좀 안 좋으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난 주식시장 지금 안 보고 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약간 실망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금요일 날 좀 극적으로 반등에 성공했지만 네. 전체적인 지금 미국 증시를 바라보는 그 시각은 지난 2년간의 상승이 좀 끝나고 경기 침체 우려나 트럼프 정책의 약간 불확실성으로 조금 이제 시장을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보는 그런 네. 움직임으로 많이 좀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금요일 다우 나스닥 S&P 전부 다 반등률이 나쁘진 않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네. 금요일로 보면 이제 오르긴 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금요일도요 장중 내내 좀 빠지다가 아. 파열 의장이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파열 뭐라고 연준 그랬었죠? 의장이 네, 이제 그 긍정적인 좀 발언을 한 게 하나 있어요. 미국 경제 괜찮다. 네. 예. 이거 왜냐하면 이 발언이 왜 중요했냐면 미국 경기 침체될 거라고 많이들 보고 있었거든요. 지표들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미국 경기 침체로 가고 금리나 이제 3번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이제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 네. 그 연준 의장이 일단 선을 그어버렸어요. 미국 경제 괜찮습니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버렸고 네. 우리 그렇다고 뭐 금리나 그러니까 지금 뭐 서두를 필요도 없고 좀 더 지켜보자. 그리고 고용 보고서가 이번에 발표가 됐거든요. 파열 의장이 연설할 때 이제 발표가 됐는데 그 내용 보고 이제 많은 지표가 노동시장이 좀 견고하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 지금 공무원 막 해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고용 지표도 안 좋지 않을까 좀 우려가 일부 있긴 있었는데 네. 근데 예상에 거의 부합하면서 미국 고용이 여전히 좀 견고하다는 걸 좀 네. 보여줬습니다. 근데 어쨌든 파열 의장도 어쨌든 이게 경제가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그 트럼프 정부의 지금 정책 있잖아요. 무역 정책, 이민 정책, 또 재정 지출 좀 줄이고 있죠. 요거랑 이제 관세, 뭐 규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은 좀 명확하게 이런 것들이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는 지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두고 보자는 그런 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뭐 금리 인하냐 아니냐 이런 것보다도 이런 부분들이 경제와 통화 정책에 이제 본인이 생각한 경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아. 그래서 약간 이제 끝에 가서는 조금 불확실한 부분도 얘기했지만 시장은 그래도 가장 듣고 싶었던 미국 경제가 단단하다. 네.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면서 그래서 좀 이제 막판에 네, 증시에 좀 긍정적으로 반등을. 작용을 네. 했고 채권 네. 시장도 또 반응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 발언이 나오고 나서 미국 금리가 다시 올라 버렸어요. 네. 경제 괜찮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국채 금리도 일단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파월 의장은 일단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요. 네, 근데 제 생각에도 미국 경기가 침체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는 건 다 무슨 지표냐면 실물 지표가 아니라 네. 그 설문조사하는 심리 지표 있죠. 아 심리. 이게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예. 기업들한테 이제 물어보죠. 지금 경제는 심리다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연준 의장은 현재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거든요. 아, 예. 고용 지표 봐라. 뭐 이상 없는데. 근데 이제 미래를 알려주는 지표들이 있잖아요. 뭐 심리 지표나. 근데 그런 거는 사실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해보면 기업들은 다 똑같은 얘기합니다. 네. 관세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 이거 주문을 해야 될지 투자를 해야 될지 소비자들도 똑같은 대답을 해요. 관세 때문에 이거 물가 오를 것 같은데 소비를 줄여야 되는. 소득도 줄어들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죠. 지금 나쁜 게 아니라요. 나중에. 관세 때문에 앞으로 안 좋. 근데 그 지표들은 다 안 좋게 나와요. 근데 실제 지금 현재 사실 이 고용 지표는 약간 후행 지표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실물 경제를 나타내는 이런 지표들은 숫자만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실제. 근데 이 체감 지표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근데 이제 주가 지수에는 사실 또 미래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좀 미국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경기 침체로 보기에는 조금 좀 무리가 있다라고 저도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주가 이제 말씀하셨는데 독일, 중국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돈을 풀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뭐 독일, 홍콩 증시 같은 경우는 아주 뜨겁게 상승하고 있다고 하던데 이게 돈이 대규모로 풀린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글로벌 금융시장에. 근데
근데 일단 뭐 돈을 풀면 여러분도 이제 우리가 코로나도 겪어봤지만 정부가 돈 풀면 어쨌든 경기는 회복이 되긴 해요. 예, 돈이 풀리니까 물론 이제 자산 시장이 좀 약간 뭐 너무 좀 올라가면 거품이 생길 우려는 있지만 일단 돈을 푼다는 거는 경기 부양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난 2년간을 여러분도 보시면 전 세계에서 미국이 돈을 제일 많이 풀었거든요. 네. 어디가 풀었죠? 미국 정부가 그냥 채권 찍어가지고 네. 계속 풀었죠. 네. 근데 금리 올라가는데도 미국 경제가 되게 좋았잖아요. 근데 바이든 행정부가 그걸 했는데 지금 반대죠. 트럼프는 이제 취임하자마자 지출 줄이겠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줄여요 지금. 미국이 지출을 줄이면 경기에 당연히 나중에 좀 안 좋게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이제 미국 주식시장도 이제 눈치를 챈 거고 반면에 지금 독일 이번에 신임 총리가 네. 그 얘기를 했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라는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제목이 그거예요. 제목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라는 예. 경제 계획이에요. 그 계획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언급을 했는데 뭐냐면 뭔 수를 써서라도 독일 경제 살려야 되겠다. 이 얘기인데 이게 그 재무장관한테 이번에 이제 브리핑을 받았는데 독일 경제 사실 안 좋거든요. 계속 좀 침체 상태예요. 그 상황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 갔는데 아무런 소득이 없었죠. 근데 미국이 이제 군사 지원 끊어버리겠다.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군사 지원을 미국이 끊어버리면 네. 유럽 전체가 좀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러자마자 네. 국방비 늘리겠다. 네. 국방비 무제한 늘리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네. 부채 브레이크라는 이제 제도가 있어 사실 독일은요. 헌법에 있다면서요? 헌법에 있어서 지출을 하고 싶어도 할 방법이 없어요. 네. 헌법을 개정해야 그러니까 돼요. GDP 0.35% 이상은 재정 지출할 수 못 써요. 없다. 예, 네. 신규로 이제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이거를 이번에 이제 법을 개정해서 어느 정도 이제 표는 좀 확보한 것 같은데 아직 통과된 건 아닌데요. 요게 이제 개정이 되면 어쨌든 GDP 대비해서 재정 지출을 크게 늘릴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근데 독일은 돈 안 쓰기로 유명한 국가인데 이 독일마저 이제 돈을 푼다고 하니까 유럽 경제가 살아나겠구나. 지난 10년간 사실 유럽 경제 그렇게 좋지 않았잖아요. 안 좋았죠. 예. 맨날 금리 인하는 하는데 금리 인하는 효과가 크진 않아요, 사실. 근데 이제 정부가 돈을 풀고 또 근데 중국도 푼다고 하니까 이번에 양회에서 중국 정부가 GDP 대비 재정 지출 비율을 3에서 4%로 네. 올린다고 했기 때문에 이 두 개 침체됐던 그 큰 국가들이 갑자기 돈을 푼다고 하니까 미국에서 이제 미국 주식 투자하던 이제 주요 주체들이 유럽과 홍콩으로 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들 국가가 이제 경제 성장하겠구나. 그러니까 위안화도 강해지고 유로화는 강해지고 대신 달러는 약해지고 네. 이런 좀 자산 시장에 변화가 분명히 생긴 거는 좀 우리가 좀 인지는 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테슬라 주가가 지난주에 10% 하락했다고 하셨나요? 네. 아. 지난 한 주 그리고 동안 한 주 동안 그렇고 7주 연속 하락세인가요? 7주 연속 하락했어요. 아.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테슬라 그러니까 이제 주가 우리나라 현황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사업개미 분들이 제일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냥 압도적으로 1위가 지금 테슬라. 사업개미. 예. 그래서 요즘에 좀 이제 상심이 크실 텐데 물론 이제 저도 이렇게 그 테슬라 주주분들 한 번씩 만나 뵈면 그 이렇게 저가 매수하겠다는 분도 계시고 좀 더 기다려보겠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지금 올라가려면요 결국 중요한 건 전기차 판매예요. 빠진 이유는 명확해요. 전기차 안 팔리는데 트럼프 효과로 한번 확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계속 유지되려면 전기차도 팔려야 되는데 전기차가 아시겠지만 지금 정치 행보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가 반토막이 났고요. 네. 그 아시죠? 그 경내 이상하게 해가지고 한번 독일에서 2월 전기차 판매가요 네. 마이너스 79%나. 아, 그 정도예요? 네, 지금 안 팔려요 전기차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전기차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약간 테슬라 불매 운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유럽에서. 그러니까 너무 이제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행동들이 네.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유럽인들이 봤을 때는 좀 거슬리죠 사실 상당히. 네. 그래서 또 미국 내에서도 공무원 해고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 그 혹시 기억하세요? 트위터 그 X 전신이 트위터잖아요. 그 예. 인수할 때 네. 테슬라 경영 안 하고 온갖 관심이 다 트위터에만 가 있어. 그때 주가 정말 안 좋았거든요. 아, 네. 약간 그 느낌이 드는 거죠. 왜 테슬라 경영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또 공무원들 지금 막 해고하는데 앞장서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미지도 좀 안 어제 좋아지고. 동티나는 행동을. 네. 근데 실제 하고 숫자도 안 있어서. 좋으니까 예. 그럼 결국 이거는 시간이 좀 해결을 하겠지만 네. 결국 빨리 어느 정도 경영에도 또 복귀를 해야 되고 전기차가 다시 네. 팔리는 시기나 그래서 좀 시간은 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 좀 들여다볼까? 오늘 코스피가 오늘 코스피는 좀 올랐습니다. 조금 올랐네요. 네. 코스피는 좀 그러니까 코스피는
2,570.39포인트에 끝났고요. 네. 6.91포인트 올라서 이제 퍼센테이지로는 0.27% 네. 상승을 했고 코스닥은 조금 빠졌습니다. 예. 725.82포인트 마이너스 1.88포인트 빠졌고요. 마이너스 0.26% 정도 하락을 해서 사실 뭐 지금 국내 증시는 좀 미국 증시나 이런 쪽의 영향보다도 국내 증시 그냥 개별적으로 그냥 종목들이 막 움직이는 좀 종목 장세고 이게 시장이 위아래로 좀 막혀 있는 게 삼성전자가 크게 빠지지도 오르지도 않고 있어요 최근에. 그런가요? 네, 그래서 좀 정체돼 있다 보니까 네. 지수는 좀 묶여 있는데 그 매일매일 어떤 이제 기업들의 어떤 이슈가 나올 때마다 네. 한 번씩 움직이는데 지난주에는 뭐 철강주가 또 좋았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또 피부 미용 의료기기. 아, 네. 근데 이것도 좀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이 또 한국에 피부과에 또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오늘 좀 뉴스에 또 보도되다 보니까 네. 좋았고 또 현대차가 이제 인간형 로봇 있잖아요. 네. 그거 올해 말에 공장에 투입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로봇주들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시장 전체가 어떤 이제 뭔가 주도주가 좀 있다기보다는 그냥 개별 기업들이 어떤 뉴스에 따라서 예, 급등 나가는 그런 좀 장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농심이 라면 가격 인상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이제 소비자들은 좀 부담이 되겠지만은 기업들은 그래도 좀 긍정적인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이 라면 신라면이 이제 1,000원대거든요. 1,000원 시대가 열렸는데 어쨌든 이제 라면값 올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원재료 값이 좀 많이 올랐다. 이제 그런 이유로 가격을 이제 올렸고 그래서 이번에 농심이 어쨌든 그 올리면서 지금 라면과 스낵 브랜드 17개가 이제 평균 7.2% 정도 올렸는데 네. 농심이 어떻게 보면 이제 대표적인 국내 기업이다 보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다른 업체들이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가격 인상 예, 합류한다고. 이제 선도 업체가 올렸기 때문에 네. 뭐 라면 값은 올릴 가능성이 높겠죠. 뭐 삼양식품이나 아니면 오뚜기도 약간 이제 따라갈 가능성도 일단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많은 기업들이 3월 들어와서 뭐 빙그레 같은 기업도 그렇고 지금 이제 조금씩 이제 가격들을 올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기업들 입장에서 이렇게 가격을 올리게 되면 매출액이 증가하는 어차피 지금 우리나라는 내수가 좀 정체돼 있어서 네. 매출액이 거의 좀 이렇게 큰 변화는 좀 없는 편인데 가격을 올리게 되면 네. 어쨌든 매출액 증가 효과가 좀 발생을 네. 하게 되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주가에는 긍정적이고요. 다만 저는 이런 음식료 업종도 이렇게 주가를 봤을 때 가격 인상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주가 많이 올라간 기업들 분석해 보면요. 대부분 다 해외 수출이에요. 그러니까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죠. 해외에서. 네. 그래서 주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른 편이고 또 최근에 주가 오르는 기업 중에 하나가 빙그레. 빙그레는 미국에서 메로나가 인기가 또 많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수출 오리오는 뭐 초코파이가 있을 거고 네. 풀모는 이제 두부라 그래서 토프. 네. 미국에서 토프 브랜드 유명하죠. 그래서 주가들이 실제로 이렇게 해외 매출이 느는 기업들의 음식료 기업들 주가가 국내만 하는 기업들보다 실제로 성과가 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가격 인상도 중요하지만 음식료를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해외 성과 요거에 더 여러분들이 좀 초점을 맞추시고 네. 보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증시가 이제 종목 장세다 이렇게 표현을 네. 하셨는데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희비가 엇갈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내가 갖고 있던 종목을 좀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새로 들어갈 때 어떤 거를 주안점을 두고 봐야지 될까요? 사실 너무 많은 종목이 있어서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아니 몇 개를 갖다가 투자권에 넣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는 결국엔 이제 이게 내가 아는 것만 해야 되거든요. 본인이 아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너무 막 많이 이제 이게 얘기들이 들리니까 네. 막 이것도 사고 그러다 보면 이제 백화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도 포트폴리오 한번 점검하시고 내가 아는 기업이 뭐가 있나. 분명 아는 기업도 있고 모르는 기업도 안다는 건 있어요. 어떻게 안다는 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걸 왜 샀는지 명확한. 뭐 재무제표 뭐 보고 예를 이런 들면 거. 네. 내가 이런 거죠. 방금 우리가 농심 얘기를 했으니까 네. 농심이 가격 올렸네, 실적 좋아지네. 그러면 이거 앞으로 좋아질 거니까 한번 사볼까? 이런 건 이제 내가 알잖아요. 먹으니까 맛있고 주위에서 맛있는 네. 사람 많고 외국에서 많이 팔리네 네. 뭐 이런 그런 거 걸 이제 유튜브에 추적을 나오네, 해서 이런 거 그래서 생각하면서. 앞으로 실적 좋아지겠지. 그 네. 주가도 많이 안 오른 것 같고 이래서 산 거랑 그냥 누가 옆에서 추천을 해요. 하더라. 야 이거 몇 배 간대. 아, 이런 게 대박이야. 네, 근데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아는 거랑 네. 남한테 듣는 거랑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걸 좀 먼저 한번 구분을 예.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번 주 주목해볼 만한 증시 일정 끝으로 좀 소개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미국에서 그 이제 클라우드 회사죠. 그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이것도 네, AI 네. 관련주니까 TSMC도 월간 데이터 발표한다니까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수요일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고 그다음 미국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부과하거든요. 이것도 뭐 연기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네. 한번 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S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